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있는 그대로 혹은 정성을 다해 재구성하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시청해주시며 쌓인 소중한 수익금 일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남편과 함께 소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던 60대 후반 박순옥입니다. 평생을 시장통 구석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억적스럽게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살았지만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해 참한 며느리를 데려와 가정을 꾸린 아들을 볼 때면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상견례 때부터 싹싹하고 애교가 많아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 역시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는 쿨하고 멋진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늘 다짐했었죠. 평화롭던 제 노후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 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손주 민준이가 태어나고 며느리의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가 양손 무겁게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던 며느리는 식탁에 마주 앉자마자 제 두 손을 덥석 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이면 복직해야 하는데 도저히 믿고 맡길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 대기는 1년이나 남았고 베이비시터 이모님들은 뉴스 보면 험한 일도 많아서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민준이 딱 2년만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평생 효도할게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하는 며느리와 그 옆에서 푹 고개를 숙인 아들의 헬쑥한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다 이제야 남편과 등산도 다니고 복지관에서 노래교실도 다니며 꿀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요즘 세상에 손주 봐주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다. 뼈 삭고 돈 잃고 나중에 욕만 먹는다. 며 입을 모아 말렸지만 막상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식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니 차마 모른 척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 핏줄 내가 거두는 게 낫지. 젊은 애들 맞벌이 하느라 고생하는데 늙은 어미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아들네 식구 편안하게 살 텐데 뭘. 결국 저는 며느리의 두 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여유를 송두리째 반납하고 저를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끌어내릴 지독한 족쇄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네 집으로 출근하는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이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활동적이었죠.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업고, 먹이고, 씻기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고 손목은 욱신거려 숟가락 하나 들어올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육아의 고단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아이만 안전하게 봐주시면 돼요. 집안일은 저희가 퇴근하고 다 할게요. 라던 며느리의 약속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은근슬쩍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피곤하다는 말만 연발했고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고 나간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이 장난감과 먼지가 굴러다녔고 세탁기 안에는 젖은 수건들이 쉰내를 풍기며 방치되어 있었죠.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제가 불이 나게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자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과일을 깎아 먹으며 텔레비전을 시청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아들네 집에 육아 전담을 넘어 청소, 빨래,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까지 도맡아 하는 전천후 파출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여놓은 국과 반찬으로 식탁을 차려주면 며느리는 밥 투정을 하는 아이 마냥 은근슬쩍 반찬 투정까지 해댔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이 살짝 간간한 것 같아요. 우리 민준이도 같이 먹어야 하니까 다음엔 간을 조금만 더 심심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내일 저녁은 오징어 볶음 어떠세요? 피곤에 찌들어 퇴근한 자식들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이려는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저는 점차 고마운 어머니가 아니라 말만 하면 뚝딱 밥을 차려내는 무보수 가사도우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말일이 되면 며느리는 제 은행 계좌로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라는 짧은 문자 하나와 함께 30만 원이라는 돈을 입금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아이를 보고 온갖 집안일까지 다 해내는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민망하고 초라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바라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파스 냄새에 진동하는 손목을 남몰래 주무를 뿐이었습니다. 그저 우리 손주 예쁘게 크는 모습 하나 보며 버티던 제 맹목적인 희생이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은 며느리가 거실 한 구석에 검은색 CCTV 카메라를 설치한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손주 민준이를 보러 아들 집 거실로 들어섰을 때 거실 한 구석 책장 위에서 낯선 기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그마하고 새까만 렌즈가 달린 그것은 제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스르르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안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실시간 CCTV 카메라였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저게 뭐냐고 묻자 며느리는 특유의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 어머니, 그거 요새 맞벌이 부부들 집에는 다 하나씩 다는 거래요. 요새 워낙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혹시라도 집에 도둑이 들거나 불이 나면 직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민준이 안전 때문에 달아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평소처럼 편하게 계시면 돼요. 민준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니 더는 눈살을 찌푸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과 달리 그 까만 카메라는 도둑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족쇄가 되어 저를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CCTV가 설치된 바로 다음 날부터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한창 민준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을 때 직장에 있어야 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민준이 먹이고 계시는 이유식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우신 거예요? 아유, 전자레인지 전자파가 아기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요. 귀찮으시더라도 가스불에 냄비 올리고 중탕으로 서서히 데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제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머나먼 직장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제가 주방에서 불을 켜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거실 바닥에 침을 흘리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면 어김없이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물고 빠는 장난감인데 거실 바닥에 먼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물걸레질 한 번만 싹 해주시면 민준이 호흡기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어머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숨소리 하나, 손짓 하나까지 보이지 않는 눈이 저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불쾌감과 굴욕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손주를 봐주는 시어머니인지 아니면 감옥 같은 감시망 속에서 일거리를 지시받는 파출부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밀린 빨래를 널고 너무 지쳐서 소파에 잠깐 기대어 눈을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요란하게 진동하는 휴대폰 소리에 깜짝 놀라 깼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떠 있었죠. 어머니, 민준이 잘 자고 있나 보려는데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시네요. 민준이 낮잠 잘 때 옆에 꼭 붙어 있어 주셔야 해요. 아기들은 자다가 갑자기 깨서 굴러떨어지거나 숨이 막히는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피곤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그 순간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출근해 아픈 손목을 파스로 도배해가며 이 집안의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쥐꼬리만한 용돈 30만 원에 불평 한마디 없이 오직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저는 신뢰할 수 없는, 그저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계약직 노동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손주가 예뻐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제 숨통을 조여오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옷매무새를 다듬을 때도, 거실 한 구석에서 번뜩이는 까만 렌즈가 신경 쓰여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렌즈 옆에서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빨간 불빛은 마치 저를 올가매는 교도관의 매서운 눈초리 같았습니다. 행여나 무거운 아이를 안아 올릴 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끙 하고 앓는 소리라도 내면 그 소리마저 카메라 너머로 엿듣고 아이 앞에서 한숨 쉰다며 핀잔을 줄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 집 거실 한복판에서 저는 철저하게 고립된 죄수였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제 친자식인 아들 녀석조차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저녁에 아들을 따로 불러 CCTV 때문에 숨이 막혀서 일을 못하겠다고 넌지시 털어놓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핏줄만큼은 굽은 등과 퉁퉁 부은 제 손목을 보며 어미의 이 비참한 서러움을 알아줄 거라 굳게 믿었건만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아들의 입에서는 오히려 제 가슴을 더 깊게 후벼 파는 서운한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요즘 애 키우는 젊은 부부들 집에는 다 CCTV 달아요. 지윤이가 엄마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혹시 모를 민준이 안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집에서 매일 연속극만 보면서 적적하게 노시는 것보다 우리 민준이 보면서 부지런히 몸 움직이시는 게 치매 예방에도 좋고 활력도 생기잖아요. 안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시장통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남들 다 입는 번듯한 메이크업 패딩 한 벌 안 사입고 악착같이 대학 등록금을 대주며 키워낸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제 고생을 알아줄 거라 굳게 믿었던 아들의 입에서 치매 예방이라는 가벼운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서러움이 눈물로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평생을 바쳐 희생해온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할 일 없는 노년을 자식 집에 와서 소일거리나 하며 보내는 무료 베이비시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멍청하게 늙어서 치매 걸리는 것보단 낫지.
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씁쓸하게 돌아섰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자식들의 잔인한 이기심 앞에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하소연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몸과 마음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일 10kg이 훌쩍 넘는 손주를 안고 업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도져 똑바로 서서 설거지를 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밤마다 손끝이 끊어질 듯 저려와 잠을 설치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주말에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독한 뼈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도 저는 행여나 자식들이 눈치챌까봐 파스조차 마음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파스 냄새가 아이 호흡기에 안 좋다며 인상을 팍 쓰던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손목에 힘이 풀려 민준이의 유리 이유식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 깬 적이 있었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어김없이 거실의 까만 렌즈가 저를 향하더니 휴대폰이 울렸죠. 어머니, 방금 무슨 소리 났는데 그릇 깨지셨나 봐요. 우리 민준이 발 다치면 큰일 나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파편 하나도 안 남게 물티슈로 여러 번 꼼꼼하게 좀 닦아주세요. 베인 제 손가락이나 욱신거리는 손목을 걱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을 대충 앞치마에 쓱 문질러 닦으며 저는 혹여나 CCTV 너머로 제가 서러워 우는 모습을 볼까봐 싱크대 밑으로 몸을 웅크린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묵인 속에 체념한 듯 입을 닫자 며느리의 갑질과 요구는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반찬과 간단한 청소에 그치던 집안일이 어느새 아들 내외의 옷다림질과 화장실 청소, 심지어는 며느리의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를 손빨래하라는 지시까지 교묘하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말 부부 동반 모임을 핑계로 한 독방 육아 역시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며느리는 화사하게 화장을 고치고 진한 향수를 뿌리며 제게 아이를 떠안겼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 결혼기념일이라서 모처럼 민준 아빠랑 1박 2일로 호캉스 좀 다녀올게요. 주말 동안 우리 민준이 잘 부탁드려요. 자신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릴 호캉스 사진을 찍으며 고급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늙고 병든 시어머니는 주말 내내 칭얼거리는 아이와 씨름하며 대충 찬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남편인 시아버지조차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끙끙대며 멍든 다리를 주무르는 제 모습을 보고는 참다 못해 당신 언제까지 그 집 종살이하면서 몸을 축낼 거냐. 내가 당장 민준 애비농한테 전화해서 다 엎어버리겠다. 며 불같이 화를 냈지만 저는 혹여나 아들 내외 사이에 금이 갈까봐 늙은 남편의 입을 억지로 틀어막으며 미련하게 또 하루하루를 바보처럼 버텨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체력과 인내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매일 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어두운 창밖을 바라볼 때면 내 남은 인생이 이대로 며느리의 차가운 감시 카메라 렌즈 아래서 서서히 말라 죽어갈 것 같다는 지독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뼈를 깎아가며 버텨온 제 위태로운 평화가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며느리의 그 소름 돋는 이기심이 완벽한 밑바닥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겨울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진눈깨비가 섞인 차가운 겨울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밤새 칭얼거리던 손주 민준이의 이마가 아침이 되자
불덩이처럼 발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체온계는 39도를 훌쩍 넘기고 있었죠. 다급해진 마음에 며느리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두 사람 모두 회의 중이라는 짧은 문자만 남긴 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두꺼운 포대기로 펄펄 끓는 민준이를 꽁꽁 싸매어 업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든 채 비바람을 뚫고 집을 나섰습니다. 소아과로 향하는 내리막길은 밤새 내린 진눈깨비가 얼어붙어 곳곳이 빙판이었습니다. 아이가 비를 맞을까봐 우산을 기울여 씌우며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던 찰나였습니다. 악! 얼음물에 덮인 살얼음판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밟은 제 두 발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는 제 등에 업힌 민준이가 다칠까봐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제 어깨와 무릎부터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우드득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발목에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바닥에 쓸린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제 몸을 쿠션 삼아 넘어진 민준이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놀라서 앙앙 울기만 했죠. 지나가던 행인들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타고 근처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발목에 두꺼운 반깁스를 하고 찢어진 이마를 꿰매고 있을 무렵 뒤늦게 연락을 받은 며느리와 아들이 허겁지겁 응급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든 옷을 입고 신음하는 저를 보았을 텐데도 며느리의 시선은 오직 제 옆간이 침대에서 간호사가 달래고 있던 민준이에게만 향했습니다. 어머, 민준아, 우리 애기 괜찮아? 어디 봐, 엄마가 볼게. 며느리는 깁스를 한 채 누워있는 제 침대 앞을 휙 지나쳐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사색이 된 얼굴로 의사와 간호사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기 머리 쪽 엑스레이랑 CT 다 찍어보셨어요? 길에서 넘어졌다는데 혹시라도 뇌진탕이나 골절 있으면 어떡해요? 겉보기엔 멀쩡해도 애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꼼꼼하게 다 검사해 주신 거 맞죠? 며느리의 입에서는 시어머니인 제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피는 왜 흘리고 있는지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쩡하게 눈물을 그친 자기 아들의 안위만을 챙기며 병원이 떠나가라 유난을 떨고 있었죠. 옆에선 아들조차 엄마, 길 좀 조심해서 걷지 라며 오히려 저를 은근히 탓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순간 욱신거리던 발목의 통증이 하얗게 잊힐 만큼 뼛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기운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피 묻은 옷자락을 움켜쥔 제 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리 내 피부치의 자식이라지만 어찌 인간이 이토록 잔인하고 이기적일 수 있단 말입니까? 며느리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쓰다 버려지는 고기 방패이자 아무리 다치고 망가져도 돈 몇 푼 쥐어주면 알아서 굴러가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해라. 낮지만 단호한 제 목소리에 아이를 안고 유난을 떨던 며느리와 아들이 멈칫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평생 굽히고 살았던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두 사람을 서늘한 눈빛으로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아니, 애를 업고 계셨으면서 길을 좀 조심해서 내려가시지 그러셨어요.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며느리가 은근슬쩍 저를 탓하는 말투로 변명을 늘어놓으려 할 때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차갑게 자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됐다.
더 이상 긴 말할 것 없다. 오늘부로 너희 집 출근하는 일 여기서 끝이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장 월요일부터 우리 민준이는 어쩌시고요? 당황한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지만 제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네 자식은 네가 알아서 키워라. 남의 집 귀한 엄마 데려다가 CCTV로 식모 부리듯 감시하고 피 철철 흘리며 네 자식 살려놓은 시어미 걱정 한마디 없는 너희 부부한테 더 이상 내 남은 인생 단 1초도 낭비하기 싫다. 나는 지금 당장 내 집으로 갈 테니 앞으로 내 집에 찾아올 생각도 마라. 저는 망연자실에 있는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이야. 데리러 와. 수십 년간 꾹꾹 눌러 담아왔던 착한 시어머니의 굴레, 그리고 지독했던 무보수 식모의 족쇄를 제 손으로 시원하게 끊어버리는 처절하고도 완벽한 파업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흙먼지 묻은 외투를 벗어던지고 남편의 차를 타고 매정하게 뒤돌아선 후 아들 내외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지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당장 시간제 베이비시터를 불렀지만 며느리의 그 깐깐한 간섭과 거실 한가운데서 번뜩이는 CCTV의 감시를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터들은 길어야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숨이 막혀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며 도망치듯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번갈아가며 눈치를 보며 연차를 쓰고 반차를 내며 근근히 버텨야만 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산처럼 쌓인 설거지와 쉰내 나는 빨래, 그리고 칭얼거리는 민준이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밤새 아이를 달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파김치가 되어 출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자 부부 사이에는 날선 짜증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이 그토록 당연하게 누렸던 깨끗한 집안과 따뜻한 저녁 밥상이 시어머니의 뼈와 살을 깎는 거대한 희생 덕분에 유지되었던 것임을 온몸으로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30만 원으로 치부해버렸던 그 노동의 가치가 사실은 수백만 원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맹목적인 내리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 빈자리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무릎을 꿇고 통곡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아들 집 거실 서랍장에 무심코 두고 온 낡은 수첩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밀린 집안일을 하다 아이의 용품을 찾기 위해 서랍을 정리하던 며느리는 손때가 까맣게 묻은 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글씨로 우리 민준이 육아일기라고 적혀 있었죠. 무심코 첫 장을 넘긴 며느리의 두 눈은 이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안에는 지난 1년간 제가 민준이를 돌보며 꾹꾹 눌러 담은 진심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3월 15일, 민준이가 오늘 처음으로 할미를 보고 활짝 웃었다. 이 녀석 미소 한 번에 허리 끊어지는 통증도 싹 잊힌다. 내 새끼 참 예쁘다. 5월 12일, 손목이 너무 아파서 파스를 단단히 붙이고 싶은데 혹여나 우리 강아지 숨 쉬는데 나쁜 냄새 들어갈까봐 꾹 참았다. 아파도 내 새끼들 편안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수첩의 중간쯤 며느리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자신을 향한 시어머니의 절절한 속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8월 20일, 요즘 지윤이 얼굴이 참 안 됐다. 회사 일하랴, 애 키우랴, 젊은 애가 얼마나 고단할까.
나 며느리 시절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서럽고 숨 막혔는데 우리 며느리만큼은 밖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지은이가 눈 좀 더 붙이겠지. 내일은 지은이가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을 맛있게 해줘야겠다. 그 투박하고 솔직한 글귀들을 읽어내려가던 며느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낡은 종이 위로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이의 안전과 위생을 핑계 삼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시어머니의 숨통을 조이고 감시하며 노예처럼 부려먹은 악덕 고용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파도 행여 손주에게 해가 갈까 파스 한 장 그치지 못했던 늙은 어미를 CCTV로 감시하며 은근슬쩍 반찬 투정이나 해댔던 자신의 오만함이 미치도록 혐오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내가 미쳤었나 봐. 어떡해. 며느리는 제 일기장을 가슴에 꽉 끌어안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이 넘어갈 듯 엉엉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온몸이 망가진 채 빗속에서 피를 흘리며 쫓겨나듯 떠나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어 이 참담한 광경을 목격한 아들 역시 아내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을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치매 예방을 운운했던 자신의 모진 말, 그리고 씁쓸하게 돌아서던 어머니의 텅 빈 눈빛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늙고 병든 어머니의 뼈와 살을 갈아넣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던 그 알량하고 잔인한 이기심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부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제가 남겨두고 간 낡은 육아일기장과 민준이의 포대기를 부여잡고 밤이 새도록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돈으로 고용한 베이비시터의 사무적인 눈빛을 겪고 나서야 온몸이 부서져라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맹목적인 내리사랑이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었음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쯤 지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저희 집 현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혀를 차며 문을 열자 그곳에는 불과 며칠 새 헬쑥하게 반쪽이 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제품을 그리워하며 칭얼거리는 민준이가 초췌한 몰골로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제가 아들 집에 두고 왔던 낡은 육아 일기장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이마를 댄 채 땅을 치며 처절하게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니가 온몸이 부서져라 우리 민준이 키워주시고 살림까지 다 해주시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CCTV로 어머니 감시나 하고 반찬 투정이나 하면서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이 일기장 보고 저 정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어머니께 속죄하면서 살게요. 며느리의 처절한 오열에 이어 아들 녀석 역시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쳐죽일 놈이야. 엄마가 나 키우느라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뻔히 알면서 내 몸 하나 편하자고 엄마가 그 수모를 당하는데도 모른 척했어.
치매 예방 운운하면서 엄마 마음에 비수 꽂은 거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엄마, 제발 이 불효자식 용서해줘.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니 곁에서 씩씩대며 화를 내던 남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저 역시 차갑게 외면하려 단단히 마음을 먹었건만 눈물 범벅이 되어 저를 향해 할미, 할미 하며 두 팔을 뻗는 손주 민준이의 얼굴을 보자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지고 말았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처럼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뉘우치는 두 사람의 모습에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서러움과 원망이 봄눈 녹듯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다친 발목을 이끌고 다가가 바닥에 엎드린 아들과 며느리의 좁은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거친 손으로 며느리의 눈물 젖은 뺨을 닦아주자 며느리는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또다시 오열했습니다. 아들 역시 붕대를 감은 제 발목을 쓸어안으며 연신 죄송하다며 울부짖었죠. 그 뜨거운 눈물 속에는 그동안 제가 홀로 견뎌야 했던 서러움과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들과 며느리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저희 가족은 거실 바닥에 다 함께 부둥켜 안은 채 한참 동안 화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거실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던 CCTV부터 가차없이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말일이 되면 동네 베이비시터들의 정식 급여에 준하는 합당한 육아수당을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입금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귀한 노동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며느리의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집안 풍경 역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만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은 제일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와 청소를 전담했고 며느리는 제가 무거운 냄비 하나 들지 못하게 곁에서 살뜰히 제 몫을 거들며 살림을 챙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아들 내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온전히 둘이서 민준이를 돌보며 저와 남편에게 완벽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남편과 함께 다시 복지관에도 나가고 가까운 교회로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며 찬란하고 여유로운 진짜 황혼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제게 어울리는 스카프나 화장품을 사들고 와서 살갑게 안마를 해줄 때면 그 지독했던 갈등과 폭풍우가 언제 있었냐는 듯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곤 합니다. 부모의 내리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자식들에게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는 순간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서로를 갉아먹는 잔인한 족쇄로 변하고 맙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뼈아픈 갈등과 처절한 반성을 겪고 나서야 저희 가족은 비로소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황혼 육아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늙은 부모의 남은 건강과 뼈를 깎아 자식의 미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장 숭고한 헌신입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식 앞에서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단연하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족의 모습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따뜻한 평안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